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작가 오우가 쓴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를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은 웨일즈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 질소를 찾아 나선 인류의 대장정.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무한의 쳇바퀴. 생산력이 확대되면 인구가 증가하고 따라서 1인당 식량이 감소하며 전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또다시 감소하고 다시 1인당 식량이 증가되며 생산력이 확대된다. 인구론이 발표된 뒤로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빈민에 대한 복지 정책을 줄였다. 질소는 지구 대기의 78%다. 농업의 필수 요소인 질소가 흔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흔한 질소를 농업에 바로 사용할 수 없다. 번개나 뿌리옥 박테리아를 통한 질소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과 동물의 소변에는 소량의 질산염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 남북정제 당시 물자가 부족했던 북한은 개인 요강까지 털어 화약을 만들었다. 식량보다 무기가 더 중요했다. 인공비료가 대중화된 지 3년 만에 식량 생산량은 인구 증가량의 2배를 기록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멜서스의 이론은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하버는 공기로 빵을 만드는 과학자, 공기의 연금술사라는 별명과 함께 세계의 영웅이 된다. 질소 고정은 연금술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검은 없어도 그만이지만 밥 없이는 살 수 없다. 인류를 구원한 최강 빌런 프리츠 하버는 1868년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태어났다. 당시 이곳은 독일의 영토였고 그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은 대대로 유럽에서 핍박받은 민족이었다. 하버에게 질소를 분해하는 일은 국가를 위한 필생의 과업이었다. 당시 독일은 비료를 칠레산 초석에 의존했다. 그는 질소를 고정함으로써 독일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앞서 나가기를 원했다. 화학비료는 식량이 아니라 국가 무기였던 셈이다. 그의 부인인 클라라 임머마르는 독일 대학 최초 여성 화학 박사이다. 그녀는 하버의 동료였고 그래서 결혼 후에도 자신이 계속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하버는 자신의 일에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클라라는 집에 박혀서 자신의 뒷바라지만 해주길 원했다. 둘은 자주 충돌했고 하버는 공공연하게 바람을 피웠으니 부부 사이는 당연히 멀어졌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하버는 자랑스러운 독일인답게 군에 입대하려 하지만 나이 때문에 거절당한다. 대신 그는 무기 개발에 뛰어든다. 하버는 전쟁 내내 전쟁에 필요한 온갖 것을 만들었다. 그 절정은 독가스 개발이다. 하버는 전쟁 초기부터 독가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하버의 독가스 개발을 알게 된 부인 클라라는 붕괴한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남편의 연구는 만행이며 과학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그를 맹비난한다. 그는 1915년 2차 인프로 전투에서 염소가스를 살포하여 연합군 병사 15,000명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성전 소식을 들은 독일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하버에게 철집차 훈장을 내렸다. 성전 축하 파티가 있던 밤 클라라는 남편의 건청을 꺼내 자신의 가슴을 쏘아 자살한다. 다음 날 그는 부인의 장례를 13세 아들에게 맡긴 채 독가스를 살포하기 위해 전소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이때의 충격 때문인지 아들 역시 30여 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버는 부인이 죽은 다음에 부인이 살아있을 때 바람을 피우던 상대와 재혼한다. 하버는 가족까지 바치며 조국 통일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짝사랑이었다. 하버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히틀러에게 거절당했고 그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결국 독일인 하버는 조국을 떠나 망명길에 오른다. 영국으로 갔으나 독일 독가스 개발자라는 악명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간 도중 스위스 바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65세였다. 이후 하버의 독가스를 연구하던 독일의 과학자들은 독가스를
유태인 학살에 성공했다. 하버는 식량위기에서 인류를 구한 과학자이면서 독가서의 아버지다. 너와 나의 고리. 진시황과 프랑스 혁명 사이 단위는 얼마나 정확할까? 해발 고도의 기준은 한국은 인천 앞바다로, 북한은 원산 앞바다로 잡는데 백두산의 높이가 한국 기준으로 2744m, 북한 기준으로 2750m다. 한반도 안에서만 6m 차이가 난다. 에베레스트는 19세기 이전까지는 3658m의 평범한 산에 불과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프리카 킬리만자로로 5895m에 있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다시 재자 에베레스트는 8848m가 됐다. 수치가 변한다고 실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단위의 혼란. 역사적으로 피터의 길이는 통치자의 발 길이로 정해졌다. 그런데 왕은 너무 자주 바뀌었다. 스코틀랜드의 데이비드 1세는 인치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해 성인 남성 다수의 엄지 길이를 측정해 그 평균값을 공식 인치로 지정했다. 여전히 애매하지만 국왕 개인의 엄지 길이보다는 나아 보인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도량형을 통일했다. 우유부단했던 유방은 진나라의 도량형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도량형이 뿌리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가끔은 지도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아무래도 단위와 언어가 같으면 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 혁명과 미터법. 이 세상 모든 혁명은 못 살겠다 가라고자 했다. 태양왕 루이 14세가 빛나는 황제 노래를 한 후 프랑스 재정은 걷잡없이 악화된다. 루이 15세의 말년쯤 왕국은 거지가 된다. 나라에 돈이 없으면 기댈 곳은 세금뿐이다. 결국 과중한 세금에 신음하는 건 민중뿐이다. 당시 세금은 돈이 아니라 현물이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이 물건을 만들면 물건을 세금으로 낸다. 계몽주의자들이 기존 기득권보다 현명했던 점은 단위를 엄밀한 기준에 맞춰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표준 원가를 잃어버리더라도 언제든 다시 제작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드는 것과 십진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미터법은 프랑스 혁명과 함께 세계로 퍼져나갔다. 특정 권력자가 아니라 자연에 기반한 체계적 단위는 거부감을 주지 않았다. 1875년 국제적인 미터 조약이 성립되고 미터법은 최초의 국제 공식 단위가 된다. 2019년 현재 세계 206개국 중 단 3개국을 제외하고 203개국이 미터법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는 세 나라 중 하나가 미국이다. 미국이 국제 산업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여전히 많은 곳에서 비표준 단위가 표준처럼 쓰이고 있다. 하루는 평균 24시간이나 본다. 하루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은 2월 12일로 24시간에서 14분 정도 부족하고 가장 긴 날은 11월 3일로 16분 이상 길다. 단위에 놓인 우리는 이제 하루는 당연히 24시간이라 생각한다.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지구의 자전시간은 6시간이었다. 지금은 18시간이 느려진 24시간이다. 달의 인력 때문이다. 하지만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는다면 약 2억 1천만 년 후에는 하루를 25시간으로 바꿔야 한다. 달력을 바꾼과 동시에 교황은 이전 1000년간의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열흘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1582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10월 4일 다음이 바로 10월 15일이 된 것이다. 이 달력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이다. 모든 문화권에는 대부분 독창적인 원년이 있다. 한국에는 당군을 기원하는 당기가 있다. 불교를 믿는 지역에서는 부처가 인멸한 기원전 544년을 원년으로 하며 유대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기원을 사용한다. 그들은 구약에 등장한 인물들의 나이를 모두 더해 기원전 3760년을 원년으로 삼는다. 이슬람교는 무하마드가 메카의 박해를 피해 메디나로 피신한 기원 후 622년을 원년으로 삼는다. 십진법과 프랑스 혁명력. 1793년 프랑스는 혁명력을 선포한다. 혁명력은 1792년을 원년으로 삼는다. 혁명력의 정신은 뜬금없게도 여름휴가로 살아남은 것이다. 모두가 평화롭게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심치법 달력은 실패했지만 자본주의 발달은 세계 시간을 60진표로 통일시켰다. 국제어는 모두가 쓰는 언어를 꿈꾸지만 만들어진 성격 자체가 반제국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 통일된 집단에서 딱 하나만 만들어질 수 없다. 전 세계 여기저기서 유명한 다양한 국제어가 만들어졌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에스페란토다. 한국에서도 2001년 세종대학교에서 우니시라는 독자적인 국제어를 발표한 적이 있다. 국제어 이전에도 다양한 인공어가 있었다.
남은 최초의 인공호는 12세기 독일의 수도 원정이자 철학 음악가이면서 은하학자였던 힐데가르트 폰 방헨이 만든 링과 이그노타다. 그녀는 신의 음성을 듣고 은어를 만들었다고 기록했지만 시대가 중세였다는 걸 감안하면 자신이 마음대로 만들고 신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싶다. 역사상 인공호는 늘 천재들의 놀이터였다. 에스페란토는 국제가 될 수 있을까? 정리하자면 에스페란토는 말이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 간 의사소통, 상호위에 나가서 인류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중세적인 언어다. 에스페란토 정신은 예술가와 지식인에게 큰 감동을 줬는데 그 때문에 단순 번역이 아니라 처음부터 에스페란토로 제작된 음악과 문학도 많다. 80대 이후 미국이 유일한 세계 강대국이 되면서 영어가 세계 공용어의 자리를 차지했다. 다니엘 미래, 각종 산업에서 포맷 전쟁이 치열하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 포맷이 등장한다. 포맷 역시 일종의 단위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플라스틱 시대. 플라스틱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당공을 가져오면 일반 달러를 주겠소. 인쇄공을 하다 발명가가 된 존 하야트 역시 공고를 보고 당공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는 나이트로 셀룰로스와 장내를 혼합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물질에 셀룰로이드라는 이름을 붙여 1869년 특허를 낸다. 최초의 플라스틱이 탄생한 것이다. 1909년 폭발림이 없는 플라스틱인 베이클라이트가 나왔을 때 하야트는 이미 각보가 되었다. 플라스틱의 진짜 원조를 찾아서 하야트가 셀룰로이드 제작에 사용한 나이트로 셀룰로스를 최초로 합성한 사람은 독일의 과학자 크리스티안 센바인이다. 정제한 솜에 질산과 황산의 혼합약을 칠하면 바로 화약이 된다. 이를 면화약이라 한다. 1862년 영국 화학자 알렉산더 파커스는 센바인이 합성한 나이트로 셀룰로스를 알코올에 용해한 뒤 틀에 넣어 건조하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물질에 파커슨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것이 진짜 원조 플라스틱이다. 합성 섬유 패스를 열다. 16세기 개척된 인도 학로는 유럽의 다양한 사치품을 가져왔다. 향신료, 비단, 도자기 등 수많은 이국적인 물건이 유럽 사회에 소개됐고 그 중 하나가 인디고, 남색이었다. 인디고가 지금은 데님 청바지에 사용될 정도로 흔하지만 당시에는 값비싼 물건이었다. 영국이 인디고를 독점하고 폭리를 찾아 독일은 인공 인디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세계란 역사를 바꿀 만큼 파괴력 있는 자원이었다. 나일론을 비롯한 합성 섬유가 처음 등장할 때 산업적으로 최대 라이벌은 대마였다. 지금이야 대마가 마약으로 더 유명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대마는 섬유로 더 많이 이용됐다. 한국도 당연히 대마로 옷을 만들었는데 바로 삼배옷이다. 나일론과 함께 합성 섬유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폴리에스터다. 플라스틱의 시장 규모는 현재 한 해 800조 원이 넘는다. 세상 모든 물건을 만들어낸데 전지전능한 플라스틱에도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비전도성이란다. 이 또한 플라스틱의 장점이기도 하다. 2013년에 미국에서는 3D 프린터로 총을 만들어 격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만든 총기는 국가에 등록되지 않고 금속 탐지기도 피할 수 있어 큰 혼란을 초래했다. 의학 분야에서도 3D 프린터가 사용되어 장애인에게 의술을 만들어주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가 있다. 비닐봉지는 성대 20년, 나일론은 40년, 칫솔은 100년, 일회용 기저귀는 450년, 페트병은 500년 걸린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2000개, 신용카드 1개 분량을 섭취한다. 이 중 80%를 마시는 물에 섞여 체내에 들어온다. 정부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을 강조하고 우리도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지만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그리 높지 않다. 재활용률의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문제이다. 재활용을 해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다. 새로 찍어내는 게 싸게 먹힌다. 그래서 새로 떠오른 것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다. 성능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다. 성정환, 수술,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을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구분한다. 게이는 조금 이상하지만 남성이고 레즈비언은 조금 이상하지만 여성이다. 제3의 성. 성전환 수술 이전에도 남성과 여성이 아닌 이들이 존재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다는 의미에서 인터섹스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 제3의 성은 대부분 혐오나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가끔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인도 지역의 히자라는 남성 성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여성 역할을 하는 남성인데 일부는 자연적인 간섭이란다. 우리는 보통 외과적 수술을 통해
외형을 바꾼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지만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찾으려는 모든 사람이 트랜스젠더다. 한국은 트랜스젠더 인구가 최소 5만에서 25만 명으로 추정된다.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트랜스젠더를 성신질환의 일종으로 여긴다. 과거에는 병명이 성주체성 장애였는데 지금은 성별 부주화 또는 성별 위화감으로 표현한다. 여전히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아야만 트랜지션을 시작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의 70% 가량이 호르몬 투약을 받지만 이 중 절반 정도만 수술을 받는다. 또 수술은 단기간에 끝나지만 호르몬 투약은 평생이다. 멀고 먼 수술의 길. 트랜스젠더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기가 아니라 가슴이다. 가슴의 굴곡으로 성별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쟁 때 얼굴 부상은 생명에 치명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전쟁 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군인에게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외적으로 상처를 복구하는 치료가 필요해졌다. 바로 성형수술이다. 길드세계는 성전환 수술 역시 일종의 성형수술이었다. 또한 트랜스젠더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심리치료 역시 꼭 필요하다. 트랜스젠더가 수술이나 치료만큼 중요한 과정이 있다. 바로 성별을 바꾸는 국가에 인정받는 것이다. 트랜스젠더가 알려주는 것들, 하나는 반대성이 꼭 되고 싶은 사람이다. 또 하나는 사회가 하나의 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까운 성을 선택한 사람이다. 성중립 화장실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산도 필요하다. 특히 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성인이 돼서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허세가 쏘올린 작은 공. 까라면 까는 소련의 우주 노동자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아오는 1903년 러시아 10월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한 수학 선생님은 반작용 추진작용에 의한 우주탐험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코스탄틴 치올옵스키는 1857년 태어났다. 당시 러시아는 계급사회였고 그는 평민 출신이었다. 6세 때 성홍열로 청력을 잃고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했다. 치올콥스키는 언젠가 우주선을 만들겠다는 꿈을 갖게 된다. 그의 첫 번째 논문에는 다단식 로켓에 관한 이론이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다. 다단식 로켓은 처음 발사 후 연료를 다 사용한 단을 바로 버리는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는 로켓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우주선이 대부분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1917년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를 이념을 한 소비에트 연방이 세워지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았던 레닌은 60일째의 평민 출신 과학자 치올스키를 인민의 영웅으로 지켜져 온다. 이때부터 소련에는 우주붐이 일어난다. 소련 우주 개발의 성장이 치올콥스키라면 기초 실무 기술은 독일에서 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 된 1941년 독일은 세계 최초로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린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했던 소련이 먼저 우주 개발에 뛰어든다. 예산을 많이 썼다는 이유로 한때 수용소까지 끌려갔던 코놀로프는 후르츠초프 서기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소련 우주 개발 총책임자가 된다. 1955년 그는 평생 꿈꿔왔던 인공위성 개발에 착수한다. 1957년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닉 1호를 쏘아 올린다. 이 위성은 어떤 임무도 하지 않고 92일간 지구주위를 돌다 떨어졌다. 하지만 이 사건이 세계에 던진 충격은 어마어마했다. 같은 해 12월 미국은 나사를 창립하고 독일에서 모은 폼프라운 박사를 중심으로 우주 개발에 뛰어든다. 코놀로프의 다음 도전은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것이다. 그는 전투기 조종사 20명을 뽑아 우주로 나갈 수 있게 훈련시키고 27세의 공군 소령 유리 가가린이 선발된다. 1961년 4월 10일 가가린은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로 나간다. 그는 108분간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돈 뒤 낙하선을 타고 유유히 지구로 돌아왔다. 둥근 지구를 본 가가린은 지구는 푸르다라고 했다. 1961년 케네디가 처음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발표했을 때 소련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선장 닐 암스트롱이 인류의 위대한 한 걸음을 달에 내디딤으로써 미국이 우주에서 소련을 앞질렀음을 전 세계에 선언했다. 달 착륙 이후 미국과 소련의 입장은 완전히 바뀐다. 뒤에 있던 미국이 앞으로 치고 나가고 소련이 미국의 뒤를 쫓는다. 1971년 소련은 세계 최초의 우주 정거장 살루트를 쏘아 올린다. 우주 정거장이란 지구 궤도를 도는 대형 구조물로 사람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우주선과 도킹 가능한 포트가 있어야 한다. 3명의 소련 우주인이 살루트 A 등의 우주복을 입지 않고 생활했다. 우주 정거장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서 살루트 8호는 총 6개의 도크가 달렸다. 닥치면 해내는 소련의 우주 노동자들. 1997년 우주에서 화물선이 미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다. 러시아 우주인들은 자신들이 미루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마음먹고 탈출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파손된 우주장 거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수리를 시작하지 보름쯤 지나자 우주인들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살려낸다. 소련 붕괴의 그 이후 1985년 공산권 붕괴가 가속화되자 소련은 위기를 돌파할 인물로 54세의 고르바초프를 서기장에 임명한다. 그는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펴며 자본주의 국가들의 유화 정책을 펴는 한편 독립을 원하는 동권 지역을 설득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 1991년 발생한 우파 쿠데타로 고르바초프는 쫓겨나듯 퇴임한다. 이어서 집권한 세력은 모든 동권 국가의 독립을 인정하고 소련 연방이 해체되었음을 선언한다. 우주 산업도 민영화를 피할 수 없을까? 소련 우주과학은 어디로 왔을까? 소련이 붕괴 후 우주과학, 수학, 기초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한때 세계 절반의 수도였던 모스크바의 레닌이나 스탈린의 동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가가린을 비롯한 우주인들의 동상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08년 이소연 박사가 우주로 나가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37번째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가 되었다. 2016년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을 사용해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다. 머스크가 이런 혁신을 시도한 것 자체가 가성비 때문이다.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과거와는 다른 대중 우주시대 개방이 얼마나 남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기존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이 고성능을 추구했다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지금의 우주 개발은 저비용을 추구한다. 잠자는 인문학은 과학의 꿈을 꾸는가? 빅데이터로 바라보는 사회, 빅데이터가 바꿀 사회.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빅데이터다. 현대인 중 가장 데이터를 적게 남기는 사람조차 너무 길어서 아무도 끝까지 읽지 않은 사기를 쓴 사마천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남긴다. 데이터가 쌓인다는 건 단순하지만 그 데이터를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빅데이터에서 또 중요한 것은 빠른 인터넷 속도와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다. 구글의 등장, 연구의 판도를 흔들다. 구글은 사용자들의 검색을 바탕으로 구글 트렌드라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이 특정 단어 혹은 문장을 얼마나 자주 검색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다. 여론조사에서 자신에게 예민한 질문일수록 설문조사의 신뢰성에는 한계가 있다. 여론조사를 기계음으로 하느냐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 관심이 많을까? 사망 원인 1인 암, 발암물질, 항암음식이 연일 방송에 나오고 암을 이기는 온갖 방법이 소개된다. 하지만 검색량으로 보면 사람들은 암보다 조류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역사 속 구글 찾기. 구글은 전 세계 유수의 도서관들과 제휴를 맺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스를 디지털로 하는 구글북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결국 빅데이터의 핵심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의 부모는 아들들에게는 탁월한 재능을, 딸에게는 아름다운 외모를 원한다고 주문할 수 있다. 단지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언젠가 사회적 차별이 모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이런 무의식적인 차별이 지속된다면 남녀는 성장 환경에서부터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연구는 우리가 은연중에 저지르는 실수를 알려주고 반성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잠자는 인문학은 과학의 꿈을 꾸는가? 데이터 위의 더 큰 데이터. 2014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을 발표했다. 21세기 자본이 나오자 벌써 그의 주장은 또 다른 데이터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 그는 일부 데이터를 잘못 기입했고 시대별 국가별로 차이나는 데이터를 자신의 주장에 맞춰 해석했다. 조세 체계가 다른 긴 시대의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란 있을 수 없고 학자의 해석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논쟁은 피할 수 없다. 현대 국가가 시행하는 광범위한 복지제도와 늘어난 수명 등 또 다른 빅데이터로 그를 반박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빅데이터의 함정 1. 데이터가 오르면 결론도 옳다. 하지만 전혀 다르다. 빅데이터의 함정 2. 데이터는 약자에게 가혹하다. 우린 이미 빅데이터의 평행 속에 살고 있다. 우린 이제 길을 갈 때 더 이상 길을 보지 않는다. 내비게이션을 본다. 내비게이션만 보고 절벽으로 차를 몰아 사고가 나는 운전자도 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결정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빅데이터 함정 3. 예배는 언제나 존재한다. 아마존은 미래를 예측한다. 아니 실제로 미래를 예측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예측은 어디까지나 확률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통해 내린 결정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합리성을 무기로 이런 심각한 빅데이터 차별이 확산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다. 강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경우 그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폐기될 것이다. 빅데이터의 함정 4. 누가 빅데이터를 가졌는가?
빅데이터의 소유자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통신사 같은 대기업과 국가뿐이다. 일상의 모든 사물이 스마트화되고 있다. 스마트 기기는 이미 신체까지 파고든다. 우리의 건강, 인터넷 생활, 일상생활, 소비내역 등 모든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21세기 뇌과학은 자유라는 것도 우리가 받은 자극의 일과일 뿐이라고 폭로한다. 데이터가 모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게 된다.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선택은 의도적이든 않든 조작된 것이다. 빅데이터 민주주의와 빅브라더 사이에서 앞으로는 어떤 분야든 새로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어떤 데이터 과학자가 되느냐 하는 것뿐이다. 그 선택까지 데이터가 대체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기상무한 육명강체의 비밀. 날씨는 우리를 어떻게 바꾸고 우리는 날씨를 어떻게 바꾸나. 공공기관 중 시민들에게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 기상청이 아닐까 싶다. 어제의 업무가 바로 오늘 평가들이 욕먹기가 너무 쉽다. 비는 반혁명적이다. 역사의 배후에 날씨가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해안가의 수심이 너무 낮아서는 안 된다. 상륙시야는 물이 차는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때여야 한다. 하지만 밤이어도 시야는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니 작전은 보름달에 가까운 맑은 날에 수행되어야 한다. 풍속이 시속 20km를 넘어서는 안 된다. 바람이 강하면 낙하나 상륙이 어렵기 때문이다. 땅이 너무 젖어도 안 된다. 해안가 지역 바닥이 무르면 탱크와 지퍼 등의 장비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연합군의 예측은 정확했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성공한다. 일기예보가 전투의 성별을 가르칩니다. 날씨 정보 획득하기. 날씨는 특정한 때의 기상 상태를 뜻하고 기온은 장기적인 기상 상황의 적추세를 뜻한다. 일기예보의 정확도는 기상위성이 등장하기 전과후가 확연히 나뉜다. 기상관측은 부분적인 정보를 모아 전체의 그림을 만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위성 덕분에 최초로 하늘에서 구름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체 그림을 보게 됐다. 19세기 기상관측이 시작됐지만 20세기 초반까지 일기예보는 기상관의 경험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일기예보는 왜 틀릴 수밖에 없을까? 관측소도 만들고 라디오존도 날리고 위성도 띄우고 수치예보 모델도 만들고 슈퍼컴퓨터도 돌리는데 기상청은 날씨를 예측하지 못할까? 그러나 변수가 많으니 수치 모델이 내놓은 예측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기상정보는 전체 정보의 1% 정도 수준이다. 사실 일기예보가 지금의 정확도에 이른 것만도 인류학자의 무지막지한 성취인 것이다. 기상조절 기술은 현재 6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기상조절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인공강우를 한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이다. 캐나다와 러시아처럼 우박이 잦은 국가들은 우박 억제수를 사용한다.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은 안개제거다. 인간이 날씨를 바꿔도 괜찮을까? 기후변화, 기상조절 등 날씨에 관련된 문제는 세계 단위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지금도 기상 문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제협력이 잘 되는 편이다. 정확한 예보를 위해 정보를 공유한다. 기상청 체육대회에 날은 비가 왔었다. 이상으로 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